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155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책임 PD 전우재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저희가 장기 휴방을 예고 없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네. 보니까 한 4주 정도 흘렀네요. 마지막 에피소드를 올린 지가. 너무 오래되긴 했네요. 네,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랄까 저희가 좀 재정비 과정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좀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개인적인 좀 스케줄 문제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는 정신 차리고 달려보겠다라는 다짐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좀 기다려주신 청취자분들에게는 좀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이에 또 근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산불이 참 걱정입니다. 그렇죠. 이게 역대 좀 최악의 산불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영남 지역이 지금 큰 피해를 입고 있죠. 네네. 좀 얼른 진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 때도 이제 워낙 지금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좀 산불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일이 생겼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사실 기후 위기, 기후 재난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럼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나 활동가들도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런 대형 산불이 굉장히 큰 규모로 또 잦은 빈도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사실 그런 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던 것이 또 화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지금 소방 당국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헬기도 지금 뭐 30년 넘는 걸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런 대형 산불을 끄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것이고 또 인력도 지금 충분하지가 않은 상황이고 당연히 예산도 넉넉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인력이 분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소방 당국이 지금. 그리고 너무 그러다가 또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형 산불 앞에서는 사실 뭐 이 장비로 사실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이게 하기가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여실히 느끼게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산림청의 정책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화렵수를 많이 키워놨어야 되는데 화렵수를 벌목하고 침엽수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이 산불을 어떻게 보면은 만드는데 일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거듭 기후위기, 기후재난 얘기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지만 이게 참 먼 얘기가 아니다. 그럼요. 뭐 미국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당장 지금 한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참 체감을 하게 됐고 정말 이제 앞으로는 철저한 대비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겪고 나서야 이렇게 사후 대책을 세우는 게 문제긴 한데 겪고 나서라도 바뀌어야죠. 결국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정책과 시스템들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어쨌든 이번 산불 빨리 진화가 되고 어쨌든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빨리 좀 회복할 수 있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4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저희가 파면이 언제 될지를 얘기해야 하는가. 그러니까요. 이러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게 날짜도 안 정해질 거라고는 진짜 예상을 못했어요. 이미 저희는 결론이 나오고 뭐 거기에 이제 이후에 뭐 정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뭐 대선이 됐든 뭐가 됐든 향후 우리가 펼쳐나갈 뭐 세상이 됐든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파면이 될까 말까를 이제 한 달째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오늘 이제 목요일인데 목요일에도 뭐 선고일 안 잡히고 있으니까 지금 이번 주도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대법관 임기를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하는 헌법재판관.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다음 주는 또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 주에 선거하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결국 다 다음 주 4월 둘째 주 중순 뭐 4월 11일 이럴 때로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들 한 임기 끝나기 한 1, 2주 전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그냥 이거 처리하고 나가겠다 뭐 이런 심정인 건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내부에서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길어지니까 걱정도 커지고 밤잠을 설치게 되고 가슴을 졸이게 되고 말이죠. 그쵸. 걱정이 커지고 갈등이 진짜 더 커져가는 모양새인 것 같아서 빨리 좀 선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사이에 뭐 여러 일들이 있었죠. 저희가 전하지 못했지만은 원광수 시장 최측근이 뭐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가지고 이것도 많은 분들이 참
이 뭐 방에 언론에도 나오기도 하고. 네. 그렇죠. 뭐 별일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광수 시장의 정책실장이 이제 원주천 게이트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에 송치되는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우리 중앙 정치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지역 단위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리빌딩해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계속 지역에서는 벌어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파면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도 계속 우리가 상상하고 토론해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갑자기 광고 시간. 안 그래도 요새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또 커지고 있잖아요. 뭐 일전에 계엄 이후에는 이제 헌법 다시 읽는 그런 게 좀 유행이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곳곳에서 이런 민주주의 또 정치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원주에도 최근에 눈에 띄는 게 생겼습니다. 바로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기획한 지금 우리 다음 정치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줄여서 지우다정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요즘에 이게 다 줄여야 돼요. 이런 네이밍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한마디로 탄핵 이후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고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우리가 탄핵을 겪어봤잖아요. 한번. 그렇죠. 네. 박근혜 탄핵으로 날렸었잖아요. 그 당시도 광장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광장 나가셨잖아요. 그때 촛불 드셨잖아요. 네네. 네, 그때도 우리가 다 얘기했어요.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정권만 바꿔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정말 나라를 다 바꾸는 사회를 바꿔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차별과 배제와 혐오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평등한 세상으로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혁을 이뤄내야 된다. 네. 다 그때도 광장 무대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목소리를 모아서 정말 현실의 정치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들을 다 이제 관철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죠. 특히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때 전격적으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바뀐 정권에서도 뭐 적폐청산을 내걸기도 했었고 뭐 나라를 나라답게 하면서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해 나가려고 했습니다만은 뭐 원인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안 됐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개혁이 안 됐습니다. 똑같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이 좀 더 컸었죠. 굉장히 컸었고 냉소도 커졌죠. 이거 안 되는구나. 바꿔도 뭐 똑같네. 그놈이네.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반작용으로 이제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낳은 부분도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역사의 수레바퀴가 뒤로 돌아간 느낌도 있어요. 오히려 더 후퇴한 것이 아니냐라는 위기감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 어떻게 보면은 일생의 두 번째 탄핵 파면을 겪기도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이제 다시 한번 겪는 탄핵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 같아서는 안 된다. 이전에 우리가 정말 윗대가리만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게 아니었다. 그쵸. 정말 아래로부터 기층 단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위로 그냥 올라가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치권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모아서 맡겼던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역시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 광장의 에너지가 소멸하면 안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바뀐 정권에도 계속 투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게 바로 이 지우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배우고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는 프로그램인데 일단은 6회차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하고요. 주제도 다채롭습니다. 하나하나 잠깐 소개를 드리면 먼저 1회차는 광장의 정치, 촛불에서 응원봉으로를 주제로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이 강의를 합니다. 이분이 오십니까? 뭐 말이 필요 없는 분이죠. 워낙 또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라인업 보고 권김현영이 언제 온다고? 이건 무조건 신청해야지. 이 이름만 보고도. 그럴 정도로. 원주에서 또 보기 힘든 분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였던 것 같은데 한번 이제 무의당 학교 강의로 오신 기억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말 가끔씩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것도 벌써 몇 년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근데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성공할 거냐 말 거냐를 뭐 비슷한 주제로 했던 것 같은데. 야 이게 참 또 세월이 바뀌어서 또 비슷한 얘기 하게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 문재인 정부가 왜 이제 안 됐을까에 대한 얘기도 아마 나올 것 같고 주제 자체가 이제 광장의 정치,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그러니까. 이번 이제 집회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가 문화도 바뀌었고 세대도 바뀌었다. 그걸 상징하는 게 촛불에서 응원봉으로의 전환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응원봉 세대가 탄생한 시점에서의 광장의 정치는 어떻게 소위 말해서 여의도 정치, 우리 실질적인 세상 현실의 정치를 바꿔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맥락을 좀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어요. 바뀐 부분에 대한 의미를 또 되짚어볼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회차 때는 지역을 바꾸는 정치와 지역 정당을 주제로 김은희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 달과나무 소장님이 강의를 펼치는데 지역 얘기 중요해요. 바로 지역으로 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늘 강조하는 게 사실 뭐 지역이기 때문에 네. 뭐 방금 저희 오프닝 때도 더 입 아프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앙의 정치를 바꿔나가는 작업 못지않게 우리 지역의 정치, 내 일상, 내 정말 지근거리 반경 500m, 1km 너무 오바나요? 지금 네.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1m. 라는 이야기, 네, 그런 풀뿌리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할 것 같고요. 또 지역 정당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중앙 정당은 익숙합니다. 뭐 더불어민주당, 뭐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뭐 이거 네. 하나 말하면 뭐 다 말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뭐 등등등등 있잖아요. 그런 중앙 정당도 중요하지만. 지역 정당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지역의 의제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거기에 좀 더 집중하는 네. 그런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또 중앙당의 이제 지역위원회 이런 형태로 돼 있다 보면은 중앙의 이슈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은 게 아닙니다. 거의 뭐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앙에서 오다 내려오면은 뭐 지역의 의제와 상관없이 이게 뒤바뀌는 경우도 맞아요. 흔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관점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역 정당을 한국에서도 지금은 정당법상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합법화를 시켜줘야 된다, 제도권화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게 풀뿌리를 다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역 정당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에겐 좀 낯선 개념인데 네네. 풀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저는 정치를 가장 좀 멀게 느껴지게 만드는 이 시스템 중 하나가 정당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정당이 어떤 당원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좀 더 중앙 정치에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역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정당 문화가 있다면 그런 지역 정당이 조금 더 우리는 그 정당에 가입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피부로 와닿게 만드는 어떤 의제가 던져진다면 내 문제로 느껴진다면은 아마 더 동참을 할 가능성, 정치에 대한 참여를 더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뭐 잠깐 더 얘기가 세자면은 뭐 기초의회 단위로 가면은 뭐 정당 공천제 없애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정당의 어떤 폐에만 너무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순기능도 많은 건데 순기능을 어쨌든 부각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지역 정당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건 뭐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들으실 수 있겠죠. 3회차에서는 여성, 엄마, 세상을 바꾸다를 주제로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 장하나 국장은 그 일전에 아마 저 19대 국회의원을 영임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민주통합당에서 아마 2012년부터 16년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워킹맘이라든지 어떤 육아 돌보 그런 와중에 이제 경력 단절 겪는 여성들을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참여를 하는 단체로 또 잘 알려져 있잖아요.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당사자성을 활용한 정치를 어떻게 펼쳐왔는지 특히 이제 여성 엄마라는 키워드로 해왔는지를 좀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게 여성 엄마라는 키워드로 이게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지만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의 정체성이라든지 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부인 씨는 뭐 정체성 있으세요? 나름? 저 육아. 육아. 바로 그래. 네. 저는 엄마는 아니지만. 내가 좀 편협하게 생각해. 난 또 좀 다른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바로 육아 당사자이시기로. 아니요. 또 가셔서 또 뭔가 얘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원주가 아시겠지만은 맘카페가 또 잘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맘카페의 어떤 시작도 굉장히 이제 SRF 열병합 발전소라든지 이런 사회 참여가 활발한 맘카페도 그 중에 있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더 공감하면서 들을 분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4회차 때는 남태령에서 다시 만난 세계를 주제로 향연 김후준님께서 이제 강의를 펼치시는데 식량 주권을 위해 투쟁하는 여성 청년 농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남태령 씨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이 기간 동안에 몇 번의 중요한 시점이 있었는데 하이라이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인 순간이었다. 이 집회를 돌아봤을 때 바로 이 남태령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을 함께하면서 거의 뭐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분이 이 향연님입니다. 그래서 그 생생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농민 당사자로서 우리가 왜 남태령을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는지 왜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이제 상경 집회에 나서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남태령의 의미 있었던 게 이렇게 농민과 어떤 청년 세대가 마주했다라는 것도 의미 있었잖아요. 세대 교류의 의미도 있고 우리 마치 우리 원주로 치면 아카데미 극장 같은 느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농민들이 큰 아젠다로 삼았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양곡관리법인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걸 계속 거부권을 때려왔었던 거고.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양곡관리법 같은 거에 관심을 갖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사실은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한 법안이란 말이죠. 이런 법들이. 그래서 새삼 이 남태령을 통해서 우리가 양곡관리법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왜 윤석열 정부는 그걸 악착같이 막으려고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투쟁을 통해서 그것을 관철해 나가야 되는지, 입법을 해야 되는지를 또 새삼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던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얘기 좀 들려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자, 그래서 5회차 때는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폐허가 되는데도 세계는 왜 계속 전쟁을 할까를 주제로 이용석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가 강의를 해주시는데 평화. 평화가 언제부터 이렇게 낯간지러운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 요새는 무슨 뭐 평화를 말하면은 굉장히 무슨 순진한 소리인 것처럼 취급하고 뭐 저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막 거의 막 빨갱이 취급하잖아요. 아주 뭐 나라를 넘기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갑자기 급발진을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힘이 모든 걸 대변하는 세상으로 또 점점 힘의 논리가 있으니까. 너무 지배를 하게 됐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런 강대강 외교 정책, 대북 정책 일변도로 펼쳐지다 보니까 평화라는 말이 더 쏙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것과 전쟁을 하자, 뭐 평화를 하지 말자, 이건 다른 문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평화를 외치는 게 되게 당연했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뭐 그렇게 당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그래도 지금보다 요 정도는 아니었다는 생각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라크 전쟁 파병 운동도 우리가 그때 있었었고, 맞아요.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부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죠. 파병하면 안 된다. 연결적 지금 인권이랑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뭐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자면은 이게 오히려 시대는 바뀌었고 평화는 더 중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더욱 평화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군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5회차 강의가 기획이 된 것 같고요. 이게 뭐 우리 나라 안의 얘기이기도 하고 이게 또 국제 정세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가자 지구도 그렇고 세계에서 계속 또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평화에 대한 담론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되새기고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6회차 노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동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가를 주제로 유경순 역사연구소 연구원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이 거의 뭐 한국 노동 어떻게 보면 이 운동사를 이제 연구한 좀 대가라고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기대합니다. 전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동운동의 역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굵직한 거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는 보통 우리가 정치 운동을 가르치지, 민주화 운동. 뭐 4.19가 어떻고 5.18이 어떻고 뭐 6월 항쟁이 어땠고 뭐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니까 가르치는데, 사실 그 기층 단위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운동은 들리지가 않아요. 뭐 전태일 정도? 아니면 뭐 YH 사건 정도? 아니면 뭐 노동자 대투쟁? 요건 배우나? 이것도 안 배울 것 같은데. 안 배우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 우리 민중들의 어떻게 보면 권익을 이렇게 아래로부터 이 높여왔던 것은 이 노동운동이 있었거든요. 그 한 축은 중요한 축은.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로도 갈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잘 몰랐었던, 미처 몰랐었던 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왔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리 모두가 노동자인데. 그렇죠. 우리도 노동 운동에 언제든 나설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언제든 겪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또 이런 노동 운동의 역사를 듣고 자신감을 얻어서 고무돼서 또 함께 투쟁을 또 언제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삶의 영역의 많은 부분이 노동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아까 얘기했던 현실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느냐도 바로 직결되는 윗대가리만 부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래에서부터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사를 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주 6회차 라인업이 짱짱하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아주 뭐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요. 뭐 저희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언제 하나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당장 4월부터 합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매달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 5일 토요일이 첫 강좌고요. 네네. 그다음에 6월 21일 토요일이 이제 마지막 강좌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간대가 근데 좋지 않습니까? 토요일 오후 1시 3시? 그렇죠. 네. 보통 이런 강의하면은 평일 저녁 막 이럴 때 하잖아요. 평일 저녁 7시 막 이럴 때 네. 하면은 막 직장인 분들은 막 퇴근하고 오면은 막 7시 못 맞출 때도 있어. 부랴부랴 오면은. 그리고 고민이 되죠.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9 to 6 하고 힘들잖아. 가야 되나? 가면은 분명히 또 9시 10시 될 텐데. 그리고 가서도 졸 것 같아 뭔가. 네. 너무 피곤하니까. 아니면 또 야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네. 여러모로 어렵고 또 식사도 못 하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고파서 또 집중이 안 됩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해 봤지만 밥을 먹고 와도 줄까봐 고민이고 그렇지. 밥을 안 먹고 와도 힘들까봐 쉽지 않단 고민이고.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건 이제 주말 어떻게 보면 오후 느긋한 좀 시간대에 이제 열리기 때문에 네네. 늦잠도 좀 자고 살짝 좀 늦잠도 자고 네. 뭐 산책도 좀 하다가 점심도 좀 먹고 네. 이렇게 가볍게 이제 강의 들으러 오기 좋다. 우리 카페 가듯이 강의 들으러 이렇게 맞아요. 오시면 돼요. 아니 그리고 이 장소 자체도 마침 장소도 카페 같은 곳이잖아요. 또 북카페 역할을 하고 있는 책방 걷는 토끼에서 진행을 합니다. 관설동 라옹정길 3-13 1층에 있는 곳인데 우리가 1월에 소개했었죠. 맞아요. 그 주비 씨와 함께했던 이 독립서점. 동네 책방 소개에서 첫 번째로 소개했던 장소입니다. 걷는 토끼. 예전 이름은 코이누니아로 또 잘 알려져 네네. 있지요. 이곳도 장소도 아주 근사합니다. 맞아요. 벽돌집처럼 돼 있어가지고 안에 이제 카페 같이 책 읽기 좋은 또 근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여러모로 강의 듣기도. 그래서 보면은 1시간 30분 동안 강연을 하고 그 이후에 토론하고 질의응답도 이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거의 뭐 무제한인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뒤에 시간에. 그래서 사실 지금 답답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내 혼자 속으로만. 네네. 내가 정말 이 울분 쌓여 있는 울분을 좀 터트리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맞아요. 마음이 네. 맞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정말 쉴 새 없는 수다의 향연을 펼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토요일 오후가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일 저녁에 하면은 뒤에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시간 제약이 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9시 10시 됐으니까 좀 슬슬 일어납시다. 뭐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합시다. 이렇게 되지만 네네. 뭐 1시 3시쯤 끝나면 여차하면은 뭐 저녁까지 오늘 뭐 저녁까지 그쵸. 같이 드실까요? 이렇게 더 오히려 여유 시간이 되지 시간이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듣고 싶은 분들은 지금 아래 자막으로 신청 QR 코드가 나가고 있죠. 네. 요거 찍으셔서 들어가시면 바로 구글 폼 링크가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상 설명과 댓글에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누르셔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무료인가요? 무료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러나 또 이 라인업이 워낙 또 화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비용도 있습니다. 네. 6회차 전 강의를 수강하시면은 패키지로 2만 원, 수강료 2만 원이고요. 저는 한 20만 원 해도 2만 원 정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네. 오시고 있고요. 그리고 한 회차만 이제 듣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6회차를 다 듣기에는 내가 좀 시간이 안 되고 여력이 안 된다 하시면 한 회차만 딱 관심 있는 거 듣고 싶은 분들은 강의 하나당 5,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한 4개 이상 들으실 분들은 그렇죠. 전체 강의를 신청하시는 게 뭐 또 그렇게 이해득실을 따집니다만은 그러나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이면은 6회차를 다 들으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쨌든 인기가 많아요. 좀 라인업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받고 있거든요. 지금 빨리 지금 이거 들으시자마자 구미가 당기시면은 신청 QR 코드 신청 링크 바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멈추고 바로 여러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아카데미의 친구들 지금 우리 다음 정치 잠시 광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고를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원전은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을 참고해 자동이체 후원을 신청하거나 자율 구독료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설명에도 관련 사항 안내 놓겠습니다. 유튜브 슈퍼땡스, 슈퍼챗 역시 언제나 환영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CMS 자동이체 후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간편합니다. 매달 자율 구독료 이제 입금해 주시는 분들 꽤 계신데 이제는 편하게 걸어 놓으실 수가 있다라는 요 후원 시스템도 저희가 좀 재정비를 했다. 여러모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 여러분들의 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주하는 척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또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에피소드 설명에도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조만간 이거 저번에도 한다 그랬는데 댓글 모음 이거 구글 폼 이야기 모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 지가 꽤 오래됐네요. 그러면 오늘 원주하는 척 155의 1부는 한 주간의 강원도와 원주의 이슈를 논평하는 원주통신과 전국의 눈여겨볼 조례를 살펴보는 전국 조례자랑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이슈. 원주시 정부가 소초면의 지명을 치악산면으로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일단은 뭐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예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일단 소초면 이름 자체가 안 맞다는 거야. 지명으로 쓰기에는. 네. 그래서 제가 어원을 한번 살펴봤어요. 갑자기 읍면동전 같은 느낌의. 나중에 소초면전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초면의 어원 중 하나가 이제 흥양리에 있는 소새바위라고 합니다. 이게 소 혓바닥처럼 생겼다 그래서 소새바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소초면이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새바위에는 한 가지 전해지는 설화가 있는데 요약하면은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는 사연이라고 합니다. 이게 집안이 있었나 봐요 여기 근처야. 근데 여기 집안이 만석 부자였대요. 그래서 손님이 많았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장사가 잘 되니까 여기 이제 며느리들이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이제 손님들을 다 응대해야 되니까 그때 다 며느리들한테 맡겼겠지 또. 그렇죠. 며느리들이 참다. 아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덜 찾아와서 우리가 좀 편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아주 적극적이세요. 또 용한 도사를 또 찾아갔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사님? 며느리들이 찾아갔대. 아니 보통 이런 설화는 찾아오잖아요, 도사님이. 무엇이 고민이 있느냐 뭐 이럴 텐데 직접 찾아갔다. 이때는 도사. 그래서 도사에게 이제 조언을 들었는데 도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왜 마을에 소 혓바닥처럼 생긴 바위 있지 않냐? 그거를 깨부수면은 앞으로 손님들이 잘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약간 마을의 정기를 상징하는 약간 그런 봐요? 바위였나 보네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그 바위를 열심히 깨부쉈대요. 근데 깨부수면 붙고 막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영험한 바위구만. 그래서 열심히 깨다가 나중에는 그 바위 틈에다가 뭐 돌을 끼워 넣었나?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국엔 안 붙게 만들었대. 기어코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바위를 깨고 나니까 결국에는 진짜로 손님들이 찾지 않게 됐다고 해요. 이 만석집을. 그래서 며느리들은 편해졌죠. 하지만 결국에는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가세가 기울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이 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지?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국 자기 순응하고 살았어야 된다 뭐 이것도 아니고 힘든 건 사실이잖아.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뭐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이게 지명으로 쓰기에는 뭐 그렇게 이게 뭐 좋은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좀 애매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봤을 때. 그 설화에서 이 지명이 유래한 거니까 이 소새바위에서 유래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알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름이 비슷한 지역들이 있다는 거야. 소초면과 통화할 때 이제 그런 게 헷갈리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속초시. 소초 어디예요? 소초요, 소초. 뭐 속초요? 소초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래도 또 속초가 더 유명하고 큰 지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초면까지 이제 정확하게 말해야 그나마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속초면이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고충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서초구하고 헷갈린 경우도 있대요. 서초요? 근데 어려웠다. 이게 통화상에서는 그런 게 은근 또 어려워요. 헷갈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다. 그래서 안 그래도 좀 바꾸고 싶으셨나 봐요. 너무 헷갈리니까. 그래서 좀 더 의미와 가치를 담고 차별성이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러면은 뭐 그런 이름이 뭐가 있겠냐 했을 때 결국에는 답은 치악산이다. 왜냐? 소초면은 면적 70%가 치악산이라고 해요. 치악산 그 자체다. 소초면이 곧 치악산이다. 특히 우리 잘 아는 구룡사가 또 소초면에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사실 치악산 하면 소초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죠. 원주에서 봤을 때도. 근데 진짜 70%나 되는 줄은 몰랐네요. 거의 뭐 산이 많잖아요. 소초면 그쪽 북쪽 지역으로 가면 어쨌든 원주. 그리고 치악산 자체가 일단은 뭐 말이 필요 없는 전국적 인지도를 갖고 있으니까 치악산 면으로 바꾸면은 이가 대박이다. 이거 뭐 다 알아듣지 않겠냐. 그 인지도가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럼 뭐 부가적으로 경제적 효과도 따라올 수도 있는 거고 대명사처럼 여겨지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치악산을 쳐도 뭐 여러 군데 이제 올라가는 루트가 있겠지만 치악산 면에 있는 치악산 기왕이면 여기가 근본처럼 느껴질 거 아닙니까? 맞아요. 관광객들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영월군이
지역 특색에 맞는 지명 변경으로 좀 유명세를 탔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옛 서면을 한반도면으로 바꾸다. 이건 유명하죠. 한반도처럼 생긴 왜 그 지형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관광지로도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도 아예 한반도면으로 바꿨고 그리고 옛 하동면은 김삿간면으로 바꿨고요. 옛 수주면은 무릉도원면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월에 얽힌 어떤 이런 지역의 어떤 로컬 이야기들을 지명에 고스란히 반영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되게 좀 적극적으로 바꿨네요. 재미를 좀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지금 소초면에서도 이 사례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주시 의회에서도 군부를 떼고 있는데 특히 광문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굉장히 주도를 하고 있어요. 지난 10일에 시의회에서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면 지명 변경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서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광문근 의원님 해당 지역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큰 그림을 좀 그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역구는 반곡 관설동이 있긴 합니다만 큰 틀을. 근데 치악산에 관심이 많으세요. 뭐 문화 이런 전통 문화유산에도 관심이 좀 많으시고 그런 것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광문근 의원이 일전에 원주 신문이었나 원주 투데이였나에도 기고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치악산면 이거 해보면 어떨까에 대해서 그걸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론도 이렇게 조성이 돼 가니까 시정부도 이걸 좀 받아들여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올 상반기 중에 명칭 변경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하반기부터 당장 치악산면이 되는 거냐 원주 볼 수 있는 거냐 싶을 텐데 그러나 역시 순탄치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리가 없어요. 지금 뜻밖의 좀 암초를 만났는데 우리 이웃 동네죠. 횡성군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역 갈등으로 좀 비화하는 모양새예요. 일단 김명기 횡성 군수가 직접 등판을 했습니다. 지난 18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논리적으로는 횡성군 강림면을 치악산면으로 개명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왜냐면은 치악산 전체 면적에서 소초면보다 강림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소초면은 40.43제곱킬로미터인데 강림면은 55.19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한 15제곱킬로미터 정도는 강림면이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원주시 주장대로면은 그러면은 이 강림면이 치악산면이지 어떻게 소초면이 치악산면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횡성군수 논리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디테일하다 디테일해. 그렇죠. 그래서 김군수는 치악산은 원주시의 독점적 자산이 아니라 원주와 횡성이 함께 보존하고 가꿔야 할 공동의 유산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지명 변경을 추진하는 건 횡성 군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진짜 강림면을 치악산면으로 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것으로 둬야지 왜 그거를 원주시의 소초면이 독점적 네이밍 자산으로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한 겁니다. 취지 이게 자체가. 또 어떤 면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영월에 뭐 한반도면은 딱 영월에 그 지형이 있기 때문에 영월에만 국한돼 있는 거죠. 그 변경하는 게 조금 더 용이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횡성 군수의 얘기 공동의 유산이기 때문에 걸쳐 있으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동안의 지명 변경 사례들이 성공한 걸 보면은 독점적 자산일 때만 가능했어요. 그 지역에만 있을 경우에 말씀하신 거죠. 근데 분쟁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걸쳐 있을 때 항상 싸움이 납니다. 원주 신문이 이걸 정리했는데 일단은 경북 영주와 충북 단양이 벌인 소백산면 분쟁이 있었대요. 이거 아마 영주가 추진하다가 단양이 반발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넓게 걸쳐져 있죠. 그래서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됐어요. 그리고 경남 함양군과 산청군, 전남 구례군이 펼친 지리산면 분쟁도 있습니다. 이 지리산도 이게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양보 못하죠. 이거 절대.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양양, 인제, 속초가 벌인 대청봉면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산일 경우에 분쟁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산은 한 시에만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 걸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 도시가 이걸 가져가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반발하는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 지역에만 있는 산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그건 전국적 지명까지는 안 되죠. 갖고 있지 않은 대군산면 뭐 이런 거면 안 되나요? 봉화산면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횡성이 꽤 강경해요. 지금 군수만 반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강림면 주민들도 지금 한 200~300명 모여가지고 반대 집회 열기도 하고 서명 운동에도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횡성의 전직 군수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요. 만약에 원주시가 강행하면은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 강경투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가 사실 그 이번 주 수요일에 횡성을 다녀왔어요. 그 횡성 촛불 집회
저 다녀오려고 갔다 왔는데 아니 들어가자마자 뭐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막 원주시는 치악산면 일방 추진 당장 중단하라. 횡성 군민의 뭐 분노를 들어라. 막 그 무슨 이장협의회 이런 데서 곳곳에 달아놨던데 그런 거 보면은 뭐 여론을 좀 열심히 좀 어쨌든 만들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반대 여론을 그 주민들과 함께. 원주는 그래도 막 이 곳곳에 치악산면은 추진 관련된 부분이 막 이렇게 홍보돼 있진 않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몇 개 보이긴 합니다만. 근데 횡성은 어쨌든 도심가에는 많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여론을 좀 피부로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렇게 횡성이 반발하고 있으니까 이제 원주시 정부도 해명 보도 자료를 내놨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시민 의견에 응답할 책임이 있어서 행정적 절차를 살펴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니까 우리는 시장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뭐 무시할 수 있냐? 뭐 평소에 무시 잘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들여다보고 행정 절차 한번 밟고 있는 거다. 아직 그 정도다. 그러면서 횡성군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상생하는 동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말로는 또 함께 가는 사이다. 우리 친한 거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갈 동반자인데 일단은 해볼게라는 행동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약간 그러고.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원주시 정부가 횡성에게는 이런 반박 기자문을 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영월에서도 반발하는 성명이 나왔어요. 영월 무릉도원면 사회단체가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 치악산은 원주 소초면과 횡성 강림면 그리고 영월 무릉도원면에도 걸쳐 있다. 원주 횡성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월에도 치악산이 있다. 그래서 위치적, 문화적으로 밀접하고 소중한 자산인 치악산 명칭의 독단적 사용은 안 된다. 밝힌 겁니다. 이제 횡성에서 영월까지 끼어든 모양새입니다. 이거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그럼 뭐 이제 영월도 동반자라고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원주시 정부 이게 복잡해졌어요. 지금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무릉도원면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독점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차선책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슬슬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그 앞서 군부를 열심히 떼셨던 광문근 민주당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안으로 이제 지금 언론 보도에서 코멘트를 한 게 있는데 뭐냐면 치악산면이 좀 그러면 치악면으로 하면 어떨까? 요 정도. 아니 이건 치악산은 아니잖아. 치악면이잖아. 요 정도는 타협되지 않을까? 요런 주장 차선책으로 플랜 B 정도로 내놓게 됐더라고요. 차라리 불용사가 있으니까 구룡면으로 하자라는 게 좀 더. 치악 포기 못해. 우리 원주 하면 치악이잖아.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게 또 중요한데 빅딜을 하자라는 얘기도 합니다. 빅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빅딜이 뭐냐? 그럼 우리가 치악산면을 하는 대신 횡성에 뭔가 내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교환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횡성이 원주한테 원하는 건 뭐야? 바로 그거.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맞아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맞바꾸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장량리 취수장 원주시의 식수원 중 하나죠. 중요한. 근데 이 장량리 취수장이 횡성댐 쪽에서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횡성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그 일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횡성댐 일대가. 그래서 그 주변 개발이 안 돼요. 공장 설립도 안 되고 뭐 주택을 짓는 데도 제약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횡성 발전이 원주 시민들 식수 공급 때문에 제한된다는 게 오랜 횡성의 불만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 원주는 상수원을 그 장량리 말고 다른 곳으로 일원화를 하고 대신 이제 이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제를 해서 횡성도 발전할 수 있게 서로 좀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동안에 원주와 횡성이 뭔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선 끊임없이 등장했던 아젠다죠. 이슈였는데 이게 뭐 협약도 맺고 예전엔 그랬지만은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식수원을 단일화하는 게 시대 흐름에는 역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 위기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지역들은 식수원을 오히려 다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추세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횡성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주면은 원주는 상수원 다변화는커녕 일원화를 하게 되는 꼴이니까 이게 기후 위기에 어떻게 나중에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식수원이 또 하나도 없게 되는 거니까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게 생태적 관점에서도 맞는 거냐, 여기에 개발 행위를 허가해주기 위해서 그런 고민들도 우리가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뭐 정치적 이런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횡성은 이걸 적극적으로 원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들이 그래 치악산면은 그럼 해, 대신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제시켜줘, 이런 통큰 빅딜이 나오는 거 아니냐.
지역 정가에서는 분석들이 있다는 겁니다. 횡성은 이게 그때 국제공항 때도 그렇고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어쨌든 이 원주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이번에 김명기 군수가 그 기자회견하면서 굳이 이 얘기를 덧붙였어요. 원주시 정부는 장량리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사실 치악산면 얘기하다가 갑자기 요 얘기 꺼낸 거는 좀 의아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횡성이 사실 치악산면에 그렇게까지 긁힌 건 아닌데 기왕 요거 하나 잡았으니까 원주 너네가 우리 도발했어 살짝? 그러면 우리도 이참에 요거 꺼내자. 야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나 좀 해줘. 약간 요렇게 좀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든 이제 카드를 진짜 원하는 건 이거라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빅딜설은 여러 번 나왔어요. 왜냐면은 원주도 이제 급한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게 특례시가 있죠. 특례시. 네네. 이 특례시라는 게 약간 뭐 이 지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행정이나 뭐 사무의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자치권을 더 확보할 수가 있는 권한이 좀 세지기 때문에 다들 하려고 하는 거죠. 뭐 다들 뭐 광역시 하려고 그러고 뭐 난리 나잖아요. 특별자치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처럼 이제 특별시도 하려고 그러는데 조건이 있어요. 특례시죠. 특례시. 죄송합니다. 특례시를 하려면은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어야 돼요, 일단은. 근데 만약에 인구가 50만이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인구가 30만 명 이상이거나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은 또 되거든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구는 50만이 안 되지만 30만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면적이 아마 800제곱킬로미터 떼일 거야. 아깝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역 정가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야, 저 횡성에 치악산 좀 있잖아. 횡성에 있는 치악산을 원주 쪽으로 좀 포함을 시키고 대신에 횡성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해줘가지고 서로 윈윈을 하자. 이렇게 가는 게 어떠냐. 그럼 원주는 특례시돼서 해피하고 횡성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돼서 개발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강림면에 55.19km 제곱킬로미터.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하시겠죠. 횡성 분수가 빅딜만 되면은.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기 때문에 이 빅딜설은 꾸준히 제기는 되고 있다. 원주와 횡성 사이에서.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횡성이 원주에 기대하는 것이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다. 그거는 무조건. 그거는 무조건. 고정시켜놓고 가는 거고. 안 그래도 이번에 또 김명기 군수가 특례시 관련된 얘기도 꺼냈어요. 갑자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원주시가 특례시 인정 받으려고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거나 통합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거지. 치악산면으로 바꾼다? 그럼 나중에 이 횡성에 있는 치악산도 가져가려고 약간 이거 빌드업 짜고 있는 거 아니냐. 인위적으로 행정 변경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횡성군은. 어떤 그 대표성을 가져가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치악산 전체를 지금 원주가 다 먹으려고 지금 하는 속셈 아니야. 그냥 은근슬쩍 뭐 이런 함의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 얘기도 갑자기 꺼낸 거 보면은 빅딜 관련해서 하여간 뭔가 좀 수요들이 있는 게 아닌가. 저 위에서부터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메시지를 쓱 이제 보내는 거죠. 위에서 뭔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공론화되는 과정은 그렇다는 거고요. 일단은 원주시 정부는 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는 도시 성장세에 걸맞은 대체 또는 추가 상수원 확보가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그리고 인위적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하거나 통합할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할 생각 없다. 법을 개정할 거다. 지금 국회에 지금 발의된 법안이 있잖아요. 그 특례시 기준을 면적을 지금 1000제곱킬로미터에서 500제곱킬로미터로 완화하는. 딱 원주가 해당이 되니까. 이 법이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요거 통과를 우리가 지금 주력하고 있죠. 무슨 우리가 뭐 억지로 할 생각 없습니다. 강행할 생각 없습니다. 우린 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아까는 좀 뭐라 그랬어. 서로 뭐 동반자라 그랬잖아. 서로 뭐 그렇지. 변함없이 상생하는 동반자라 그랬는데 지금 물 밑에서 지금 펼쳐지는 두 지역의 싸움을 보면은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하여간 원래부터 좀 이렇게 첨예하게 있었던 어떤 이슈, 갈등들이 치악산면이 불씨가 돼서 좀 본격적으로 불붙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궁금하긴 한데 뭐 마지막으로 좀 여담입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주 횡성 좀 통합론자에 가까워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야, 이 치악산만 우리가 이게 뭐 우리 아니라 가지고 싸우냐? 다 같이 합쳐가지고 그냥 치악산 면도 만들고 서로 해피하게 가자. 동반자를 넘어서 한 몸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뭐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풀어 나갈지 궁금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원주통신 두 번째 이슈. 올해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어제였죠. 27일에.
정부 소속 정무직 또는 고위공무원 가등급, 그리고 국립대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시도교육감이 대상입니다. 이거 공직윤리 시스템 들어가시면 검색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공직자, 돈 얼마 벌었나, 주식 얼마나 갖고 있나, 부동산은 뭐 갖고 있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검색해 보실 수가 있다. 근데 지금 보면은 2,047명이에요. 총 고위공직자가. 재산 평균을 내보니까 20억 6,314만 원이라고 합니다. 20억은 갖고 있다, 평균 고위공직자들. 이게 평균이잖아요. 평균. 다들 어디서 이렇게 많이 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강원도 지자체장 재산 평균은 13억이라고 그래요. 13억 6,694만 원. 평균보다는 조금 전국 평균에는 덜하네요. 못 미치지만 어쨌든 10억은 넘어가신다. 다들 많이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요. 부럽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강원도와 원주 위주로 볼게요. 일단 우리 김진태 도지사 재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1억 3,441만 원이 늘어난 39억 9,457만 원입니다. 이제 40억 원에 육박하게 됐다. 김진태 지사. 보니까 아파트가 오르셨어요.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 가격이 1억 3,40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역시 강남 불패. 갖고만 있으면 이렇게 재산이 불어납니다. 이게 참 대단해요. 그리고 차도 바꾸셨더라고요. 원래 15년식 아반떼가 있었는데 요거를 버리시고 24년식 산타페 하이브리드로 구매하셨습니다. SUV로 넘어가셨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그렇네. 하이브리드로 그래도 사셨네. 보조금 주나 하이브리드? 주지 않나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원래도 23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보유 중이라고 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세단도 하나 있으시고 중형 그리고 산타페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둘 다 타게 되셨네 이렇게 보니까. 네. 그리고 배우자 주식이 작년에 이제 124만 원이었는데 1년 만에 1,099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기술 180주를 새로 구매하셨더라고요. 주식 보유량이 좀 늘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원광수 시장 봐야겠죠. 원광수 시장도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기초자치단체장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니까 2억 6,233만 원이 늘어서 11억 5,477만 원이 됐습니다. 10억 원을 돌파했다. 드디어. 근데 요거는 살짝 함정이 있어요. 보니까 장애인 협회 사용 차량 2대가 원광수 시장 재산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아마 이게 뭐 원광수 시장 명의로 구매가 된 건지 협회 차량이 자세히 제가 이게 뭐 기사가 나오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원광수 시장이 독점적으로 쓰는 뭐 이런 재산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게 2대 포함되다 보니까 이 2대가 1억 8,2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럼 거의 대부분 늘어난 부분이 뭐 아주 크게 늘어난 건 아닙니다. 이걸 제하고 본다면은 대부분은 이 장애인 협회 사용 차량 2대가 포함된 탓에 증가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배우자의 금융 채무가 감소했습니다. 1억 2,700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로. 요것 때문에 재산이 조금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원도 자치단체장 중에서 이제 재산 순위를 한번 따져보면 1등이 누구냐? 김홍규 강릉시장입니다. 54억 8천만 원 정도를 갖고 계신데, 이분은 강릉시 포남동에 본인 명의의 숙박시설을 보유 중이에요. 39억 7천만 원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등은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예요. 이분은 54억 6천만 원을 또 갖고 계십니다. 뭐 50억대가 다들. 이분은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이니까 돈이 많을 수밖에 없죠. 또 기업가 출신이니까. 3등이 이제 김진태 도지사고요. 4등은 서흥원 양구 군수입니다. 32억 9천만 원을 갖고 계신데 양구 춘천의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 중이더라고요. 5등은 심재국 평창 군수 14억 7천만 원을 갖고 계시고요. 거기서 약간 확 좀 차이가 나네요. 좀 떨어지죠. 그리고 원광수 시장이 8등입니다. 꼴찌 볼까요? 18등은 이상호 태백시장입니다. 9,300만 원 갖고 계십니다. 1억이 안 되십니다. 참고로 18개 시군이라서 이제 다 합하면은 20명이 되거든요. 부지사, 이 도지사까지 합쳐서. 근데 이제 왜 18등까지 있냐면은 이제 지금 구속되신 분들, 양양군수 동해시장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신고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신경호 교육감은 4억 3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작년보다 6,8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다들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시네요. 다들 이렇게 사나 봐. 이걸 보면
아니 이게 재산이 다들 어떻게 불지? 가늠이 안 돼. 1억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분들 앉아만 있어도 돈이 늘어나니까 일단 부동산 때문에. 자, 그리고 강원도 의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강원도 의원 49명 재산 평균은 11억 6천만 원입니다. 원주 출신 도의원 8명 순위를 살펴보면은 먼저 원재용 의원이 38억 4천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찬성 의원이 22억 6천만 원. 이분은 우리 지역군데. 그러게요. 네. 많으시네요. 자, 그리고 하석균 도의원이 21억 6천만 원. 김기용 도의원이 17억 2천만 원. 박윤미 의원이 3억 8천만 원. 류인출 의원이 3억 8천만 원. 박길선 의원이 1억 3천만 원. 최재민 의원이 1,200만 원 갖고 있습니다. 최재민 의원은 항상 이렇게 하위권을 점유하는데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마이너스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플러스가 되셨네요. 네, 1,200만 원으로. 자, 김기용 의원이 근데 크게 줄었어요. 지금 보면은 작년보다 29억 7,664만 원이 줄었는데 그래도 17억이야. 그렇게 한데. 왜 이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이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부모님이 고지 거부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 부모님 재산이 빠지면서 그게 확 줄어들어요. 부모님 재산이 상당하시네. 근데 25, 아니 고지를 거의 상당히 빠져나가시고. 물론 이게 변동은 모르겠지만 이 액수는 있던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확 체감이 되는 거고요. 참고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만약에 직계 존비속이 피부양자가 아니거나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제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은근슬쩍 뭐 재산 축소하거나 뭐 이렇게 악용될 수도 있다고 해서 뭐 자녀들 재산 공개 거부하는 것도 자녀는 많잖아요. 보통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성인이 되면 보통 독립생계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뭐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의원 1등 보면은 1등은 이제 문관현 의원입니다. 이분이 이제 태백이 지역구인데 50억 4천만 원을 신고했어요. 작년보다 7억 3천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아니 태백 시장님은 그러네. 태백 시장은 꼴찌인데 지금 태백시 의원의 1등, 도의원의 1등이야. 태백에 있는. 이 보니까 사인 간의 채권이 회수됐다고 합니다. 빚을 갚았나 봐요. 누구 빌려줬는데. 그리고 비상장 주식 평가 금액이 증가해서 재산이 늘었습니다. 도의원 중 꼴찌는 삼척을 지역구로 둔 조성훈 도의원입니다. 마이너스 12억 6천만 원입니다. 이분은. 작년보다 3억 4천만 원이 줄었는데 금융채무 때문이에요. 금융채무가 36억 원입니다. 나머지 뭐 이분 건물 논밭 다 갖고 계세요. 금융채무 때문에 이제 빚이 많아 보이는 거고. 빚 지는 것도 능력이에요. 빚도 재산이야. 이런 거 보면은. 자, 그리고 우리 의장님 김시성 의장은 이분 속초가 지역구인데 9억 9,768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작년보다 8,226만 원이 늘었어요. 이어서 원주시 의회로 넘어가 보죠. 원주시 의원 24명의 재산 평균은 7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도 5억은 넘어요. 1등 누구냐? 부동에 늘 이제 상위권을 형성하고 계시죠. 박한근 국민의힘 의원 25억 6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7천만 원 줄어드셨더라고요. 부동산 재산이 많으세요. 19억 6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부동산만.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 많이 소유하고 계시고요. 2등은 우리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이재용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4억 원을 신고했어요. 작년보다 8,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본인 명의의 논밭과 대지 건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봉산동 밭을 매입하셨더라고요. 4억 4천만 원을 들여서. 그래서 재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역시 뭐 또 농협 이사 출신이기도 하니까 농업에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쪽 재산이 좀 많이 있으신 거고요. 3등은 우리 원주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광문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4억 3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작년보다 3천만 원 정도가 줄었고요. 4등은 문정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3억 3천만 원 신고했습니다. 작년보다는 1,400만 원 줄었고요. 5등은 최미옥 민주당 의원입니다. 12억 1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작년보다 3,400만 원 정도가 늘었고요. 꼴찌 살펴보면은 24등 김혁성 민주당 의원입니다. 7,800만 원 정도를 신고했는데 작년보다 1,100만 원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지난번 대비 재산 증가가 가장 많은 증가폭이 가장 큰 의원은 신익선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억 9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작년보다 2억이 늘어났어요. 배우자의 아파트 분양권이 소유권으로 전환되면서 이게 재산 증식이 됐고요. 네네. 또 배우자 아파트의 전세 계약 그리고 토지 상속, 금융 채무 감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역시 배우자 재산이 이렇게 좀 본인 재산보다 그렇죠. 이렇게 영향을 더 많이 끼치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권아름 의원. 이분은 3억 8천만 원을 신고했고 작년보다 8,200만 원이 늘었는데 배우자의 뮤지컬 대본을 또 저작 재산권으로 신고했더라고요. 이거 좀 특이한 사례인 것 같아서. 네네. 아마 작년에도 신고한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작년 소득으로 1억 2,500만 원이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또 저작권은 또 쏠쏠한 또 재미를 보고 있으시다. 계속 또 들어오는 소득이니까. 중요합니다. 저작권 중요해요. 네. 자, 강원도 시군 의원 재산 1위 한번 살펴볼까요? 1위는 김홍수 강릉시 의원인데 이분 재산이 134억 4천만 원입니다. 아니 왜 강릉은 왜 이렇게 단위들이 큰 거 같지? 네, 작년보다 6,100만 원이 줄기는 했는데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134억 원 중에 가상 자산 코인이 129억 원이에요. 대부분이 다 코인이야. 재산의 대부분이. 혹시 그 전설의 그분이에요. 초기에 네, 기억하시죠? 작년에 공직자 재산 신고에 처음으로 가상 자산이 포함됐는데 이분이 단숨에 1위로 등극을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어요. 네. 가상 자산으로만 116억 원을 벌었다. 가상 자산으로 116억 원 번 시의원으로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밝혔어요. 7, 8년 전에 1,000만 원을 주고 코인을 샀다. 근데 이게 116억 원까지 오른 거다. 그래서 수익률이 11만 5,900%거든요. 이게 뭐 가능한 수치야? 이게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해서 이렇게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 지식을 가지고 알고 산 게 아니고 그래프를 뚫은 수준이 아니라 11만 5,900%가 뭐야 수익률. 이게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리고 이렇게 될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게 놀라운 것 대단한 같아요. 거죠. 네. 1,000만 원을 어쨌든 투자를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OES 도너클이라는 코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비상장 코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걸 또 알고 사셨는지 참 희한하긴 합니다. 그때 언론들이 이거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물어보려고 인터뷰 시도했는데 뭐 다 답변 거부한 것 같더라고요. 미공으로 나와 있지만. 이건 뭐 대단하십니다. 네. 코인으로 정말 뭐 성공 시도를 쓰셨고요. 근데 작년에 116억이었잖아요. 이게 근데 올해 129억까지 올랐어요. 그새 1년 만에 13억이 증가를 했다. 돈이 계속 복사가 된다 진짜. 평생 벌어서 13억 벌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분은 그냥 앉아서 13억을 벌고 있으니 그러게요. 모르겠습니다. 네. 강릉시장이 아까 재산 1위였죠. 네. 자체장. 강릉시장도 1위, 지금 강릉시 의원도 1위. 강릉은 무슨 도시일까? 역시 부호들의 도시면 대단합니다. 네, 그렇고요. 제가 여기까지 재산 공개 내용들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좀 궁금한 분들 있으면 전국 뭐 이런 고위공직자들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앞서 말씀드린 공직윤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수상한 지점도 있으면 또 제보 부탁드릴게요. 원주통신 마지막은 모처럼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는 7월부터 원주에서 소아청소년 응급실이 24시간 가동될 전망이라고 해요. 그럼 그 전까지는 소아청소년 응급실은 24시간 가동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나봐요. 지금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이제 운영을 보통 하고 있는데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말과 월요일 야간에는 소아청소년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여기를 24시간 다 가동할 수 있도록 주말과 월요일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원주시 정부와 강원도, 횡성군, 영월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정부 등 6개의 지역이 힘을 합친 겁니다. 십시일반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3년간 의사 2명 채용이 가능한 인건비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최근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40%는 원주시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원주에 있으니까. 원주에 있으니까. 네, 그런 거고요. 아니 그래도 6개 지역이 이렇게 협력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네, 어쨌든 지자체 협력에 좀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세브란스 기독병원 하면은 영서 남부뿐만 아니라 뭐 충북 권역까지도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원주만 지금 감당하기가 부담스럽다면은 여기를 이용하는 다른 지자체들이 함께 또 분담을 해서 돈을 내는 거 모두 해피한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 지금 응급실을 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무튼 지금 당장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운영을 하지 못하던 기독병원이 7월부터는 인력 확충으로 정말 쉬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확실히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거니까 내가 당장 거길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24시간 가동하고 있구나를 내가 알고 있으면은 한편에서의 심리적 안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응급실을
이제 이용하지 않는 거죠. 그쵸, 아프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평소에 어쨌든 우리 아이가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언제든 내가 정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걸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 상태가 또 중요한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소아 청소년 우리 시민 당사자들에게도 어쨌든 또 중요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원주시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달빛 어린이 병원도 작년에 어쨌든 지원을 하면서 이제 운영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원주 의료원도 운영을 하고 있죠. 이런 응급 의료 체계를 어쨌든 갖춰 나가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점은 잘하고 있는 거죠. 원광수 시정이. 근데 원주 의료원 얘기가 나와서 뭐 문제 생각이 있어요? 드는데 아니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내가 너무 그런 관점으로 한번 아니 원주 의료원도 이게 공고는 했는데 채용이 늦어져가지고 이게 그 개소가 좀 연기됐었잖아요. 인력 채용이 진짜 쉽지 않아요. 사실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원주 MBC도 이걸 보도하면서 한계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예산이 있더라도 채용이 원활할지 의문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달빛 어린이 병원,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도 결국에는 의사가 안 와가지고 그래서 운영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할 병원을 못 찾아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세브란스 기독병원도 의사 채용 시기와 24시간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인건비 지원은 임시 방편일 뿐이다. 결국에는 지역의 의사를 정착시킬 방안이 근본적으로는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일전에 보건의료노조의 서명호 부장님 그리고 우리 정호를 불러가지고 들었던 얘기잖아요. 지역 의사제 같은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의 어떻게 보면 의료 양성기관에서 양성된 의료인은 그 지역에 남아서 일정 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제 공공의료를 어쨌든 계속 갖춰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서포트되고 지금은 뭐 돈만 준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속초, 삼척의료원 이런 데 연봉 4억 줘도 지금 의사들이 안 오는 판인데. 그리고 뭐 채용되더라도 그게 장기 근속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떠날 수밖에 없는 또 열악한 체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의료인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이제 마련을 해두고 그 의료인이 계속 어쨌든 해피하게 좀 그래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인프라를 갖춰나가는 과정 이런 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뭐 했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뭐 그 소중한 시기를 다 날려버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는 사실 그런 거시적인 것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여력이 안 되니까 이런 인건비 지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거라도 하는 게 저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은 해야죠. 지자체가. 또 그거를 어떤 지역의 이런 협력으로 이뤄냈다라는 점이 비단 이 6개 지역이 이번에는 이 인건비 지원으로 예산을 모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런 지역의 보건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는데 또 함께 힘을 모을 수도 있고 앞으로는 뭐 계속 이런 협력이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하여간 뭐 모처럼 좀 원광수 시정 잘했다 또 진짜 말씀드리면서 채용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7월부터는 24시간 운영 문제없이 추진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원주통신이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조례를 찾아서 전국 조례 자랑. 전국의 눈여겨볼 조례를 살펴보는 전국 조례 자랑. 오늘은 경기도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동 노동자란 말이 낯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동 노동자는 뭐 말 그대로입니다. 배달, 대리기사, 또 택배, 퀵서비스 이렇게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같은 이동 수단을 주로 활용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직업군분들이 계시죠. 근데 여기에 학습지 교사, 재가 돌봄 노동자, 도시가스 점검원, 검침원 등도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업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다 이동 노동자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 고정된 장소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동을 해나가는 그 직군을 모두 포함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체류형 노동이 아닌 직업군은 거의 이동 노동자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은 2023년에 이동 노동자만의 통계는 없는데 플랫폼 노동자 통계는 있거든요. 플랫폼 노동자가 88만 명으로 추산이 돼요. 근데 2년 전보다 이게 33.6%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이동 노동자가 계속 증가세에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쨌든 뭐
계속 우리는 배달 시켜 먹고 그쵸. 뭔가를 계속 주문을 하고 택배도 받고 막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이동 노동자가 이런 학습지, 아까 뭐 재가 돌봄, 도시가스 뭐 점검원, 검침원 이런 분들이 좀 줄을 이뤘다면은 또 플랫폼이 도입되면서 이런 배달과 관련된 부분이 확 그렇죠. 늘었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또 이제 택배 쪽이나 이런 게 더 주목을 받았었는데 요새는 뭐 더 확장이 되는 추세인 맞아요. 것 같아요. 자, 이동 노동자는 어쨌든 체류형 노동과 달리 이제 수요에 따른 호출형 노동이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면 가야 되는 직업군이에요. 이분들은 네네. 안정적으로 사무실에서 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노상이나 창고에서 대기하거나 휴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우리가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기후위기가 심각해진 시대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폭염이나 폭우가 오더라도 이분들은 제대로 휴식하지 못하고 계속 그쵸. 밖에서 네.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쉬더라도 밖에서 쉬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뭐 고정된 식사 시간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가 그러니까. 대부분이다 보니까. 밥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급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작년 7월에 민주노총 전국 서비스 산업 노동조합 연맹이 이동 노동자 1,198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5.1%가 최근 2년간 여름철 폭염, 온열 질환 및 건강 이상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쉬지 못했다는 거죠. 이분들은 제대로 휴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기습 집중 호우와 침수 시에 안전 위협을 느꼈다는 응답자도 96.1%에 달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이후에 내가 쉴 경우에 누적될 물량과 실적 그리고 수익 감소, 계약 해지 가능성 때문에 작업을 중단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폭염이고 폭우라서 지금 배달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오늘 뭐 방문 뭐 검침을 하기로 했는데 못 갈 것 같습니다. 뭐 설치하기로 했는데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소비자들이 그걸 잘 양해를 못 해준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쵸. 인식 자체가. 그러면은 내가 일부러 시간 빼놨는데 딴 데 방문한다는 겁니까? 뭐 이런 소비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나 지금 뭐 배고파가지고 시켰는데 못 온다는 거야.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대리점들은 막 이게 플랫폼 그 플랫폼 기업은 또 계약 해지를 막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니까 당연히 노동자 입장에서는 감수를 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그런 건에서의 그 수익이 본인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내가 쉬면은 수익이 보장이 안 되잖아. 맞아요. 이분들은 다 그 배달료로 먹고 사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플랫폼 노동비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노동을 하는 상황.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지금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3년 연속 1위예요, 우리나라. 작년에만 1,368건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네네. 산재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참고로 2위가 대우건설이거든요. 대우건설이 2배예요, 배달의 민족이. 그러니까 건설 현장보다 지금 플랫폼 노동 현장이 훨씬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만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동 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작업 중지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정말 위험하다고 느낄 때 정말 뭐 폭염 폭우가 인 상황이어가지고 너무 기상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쉴 수 있을 때 쉴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은 지금 작업 중지권이 도입이 돼서 어느 정도 제도화가 된 추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지금 산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플랫폼 노동은 이동 노동자들은 이런 권한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작업 중지권을 보장해서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는 회사가 하도록 하고 플랫폼 기업이 하죠. 네네. 이거를 일일이 이동 노동자가 만약에 양해를 구하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작업 중지. 그거 힘들어서 작업 중지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 그 민원이 노동자에게 바로 오니까 이런 부담은 기업이 떠맡도록 하고 그리고 노동자는 또 쉬었음에도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만약에 수익이 보장이 안 되면 누가 작업 중지권 쓰겠어요? 맞아요. 아무도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동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데 요거는 어쨌든 거시적인 변화, 큰 변화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노란봉투법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노동법 하나 바꾸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쩌면 큰 흐름으로 이번 국회 안에 어쨌든 반드시 제정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이런 와중에 그럼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작은 변화라도 당장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역에서부터라도 또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열악한 휴식 환경이라도 바꿔보자. 그러니까 쉬는 게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 정말 찰나에 쉬는 순간이라도 좀 맘 편히 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좀 해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곳이 사실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죠, 그동안. 뭐 자동차에서 그냥 쉬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특히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는 더 한 거죠. 맞아요. 보면은 뭐 그 보통 주차장에서 쉬거나 빌딩 로비에서 쉬거나 편의점 데크나 이런 데서 쉬는 경우가 많아요. 야외 데크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라도 바꿔보자라는 구상에서 시작한 게 바로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입니다. 오늘 얘기할 게 바로 이건데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경기도가 처음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은 이동 노동자의 휴식 환경 개선과 문화, 그리고 이동수단 자가 정비, 일자리 등 복지 증진을 위해 휴식 및 복지 공간으로 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안마 의자라든지 발 마사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 있고, 이제 뭐 영화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뭐 TV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있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탁자나 테이블이나 뭐 의자 같은 것도 당연히 마련돼 있을 거고요. 또 이동 수단을 뭐 셀프 수리할 수 있는 뭐 공구 세트 같은 게 놓여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크게 망가지지 않았는데 그때 좀 정비를 해야 큰 사고로 안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김에 이런 것도 좀 수리를 또 빨리 할 수 있게 하면은 또 더 정비를 적극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동안 바쁜데 이거 수리 언제 해? 이러면서 넘어갈 것도 뭐 쉬는 김에 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노무나 법률 상담을 또 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유용한 것 같죠. 네, 이런 걸 어쨌든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군 예산 지원 근거까지 이 조례에서는 마련을 했었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24개의 쉼터를 운영 중입니다. 작년에만 37만 명이 이용을 해서 전년 대비 이용자 수가 51%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도 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계속 늘려나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전국 49개 지방정부가 이동 노동자 쉼터 내지 권익 복리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노동자들이 어쨌든 유용하게 이용을 하면서 또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는 흐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동 노동자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각자 도생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좀 달라. 그 사정에 따라서. 원주 같은 경우는 또 배달 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바로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또 이제 모이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사실 거기를 휴식공간, 사무실을 휴식공간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수도권하고 또 지역이 좀 다른 점이기는 한데, 근데 또 뭐 다른 업체 노동자랑 또 교류하는 기회가 또 필요할 수도 있지 않아서 그쪽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노동자들이 교류하는 건 어쨌든 또 중요한 일입니다. 본인의 노동 조건에 대한 어떤 비교 증거도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또 배달 업체만 이동 노동자에 속한 건 또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거죠. 보면 이런 쉼터 자체가. 근데 이게 한계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은 쉼터 자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들은 너무 하나만 근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차라리 간소하게 여러 개 만드는 게 나은데 하나를 그냥 제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이동 노동자들이 그 한 곳에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곳곳에 있어야 이게 좀 편하게 접근할 텐데. 아니 원주만 하더라도 만약에 내 주로 이동하는 데가 방곡관설동인데 태장동에 있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맞아요. 당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일단 하나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건물 6층이나 7층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누가 엘리베이터 타고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냐. 쉬러 가다가 지치죠. 이 정도 되면 시간이 금인 분들인데. 그리고 주차 시설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용을 꺼리게 되죠, 아무래도. 그리고 저녁부터 밤까지는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주말에는 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근데 보통 대리기사분들은 새벽 시간이나 이런 데도 일하는데 그럴 때 쉼터가 운영을 안 한다면 사실 쓸모가 없는 거죠,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너무 이용자의 폭이 제한돼 버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접근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지자체들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토요일, 공휴일, 노동자를 뺀 매일 24시간을 운영하도록 아예 조례 운영 시간을 못 박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래도 주말에는 쉬더라도 평일에는 계속 꾸준히 이용할 수 있게끔. 맞아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주요 거점 시설에 입지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성별 휴식 공간 분리 설치 규정도 대구에는 마련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또 휴게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자, 이렇게 이동 노동자 쉼터는 상식이 돼가는 추세인데,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꺼낸 건 역시 아직까지 강원도에는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놀랍게도 조례가 강원도 정부는 물론 강원도청 자체는 물론 강원도 18개 시군에 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 아예도 없어. 아예 없어. 검색해보면. 조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그래요? 강원도에서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경우는? 그래도 한 개는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생활인권 같은 경우는 있는데 요거는 아예 없더라고요. 물론 비슷한 거는 있어요. 그 강원도와 속초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를 제가 보니까 쉼터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례 자체가 간소합니다. 굉장히 좀 형식적 수준에 놓여 있고 이게 뭐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뭐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강원도라고 지금 이동 노동자가 없는 게 아닌데 왜 이 조례를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래서 더 들었고요. 원주에서는 안 그래도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에서 작년 9월에 이동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270명이 응답을 했는데 응답자의 51.7%가 주변 주차장, 빌딩 로비, 편의점, 야외 데크에서 휴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 휴식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죠. 이분들에게는. 그리고 그래서 85.8%가 쉼터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어요. 아주 절실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원주 민주노총에서 물어봤을 때 많은 곳에 간소하게 설치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한 곳에 뭐 적은 곳에 제대로 설치하는 게 낫겠냐를 물었을 때 79%가 소규모라도 다수 설치하는 게 낫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뭐 저희의 이 상식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동 노동자분들의 생각도.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를 바탕으로 조례 입법을 위한 활동에도 나설 전망인데 이게 사실은 작년 말부터 좀 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정세가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갑자기 확 바뀌면서 개헌 정국이 되면서 이게 좀 잠시 연기된 것 같은데 아마 올해부터 이걸 좀 해나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주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일단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택시 쉼터 조례를 2020년에 제정해서 운영 중입니다. 원주가. 그래서 지금 저 새로 생긴 남원주역, 이거 새로 생긴 것도 오래됐지. 원주역, 신원주역과 옛 원주역에 운영 중입니다. 두 곳에서 운영 중이에요. 택시 쉼터. 저 그 옛 원주역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것 같아요. 쉼터가 있는 걸. 저희 소개했었어요. 그래. 너무 모른다는 듯이 얘기하세요. 저희가 이거 만든다고 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택시 쉼터 운영 중이고요. 기억력이 이렇습니다. 정세가 안 좋아서 그래. 이게 다 정세가 이게 사태가 빨리 해결돼야 돼. 아무튼 자, 이 쉼터에는 북카페, 휴게실, 체력 단련실, 샤워실, 안마의자, TV 등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약간 한 곳을 제대로 갖춰놓은 느낌이네. 근데 비교적 택시는 그래도 그래도 찾아갈 수가 있으니까. 옛 원주역이면 그래도 좀 접근성이 있는 그렇죠. 곳이니까 나름대로 뭐 접근성 있는 곳에 잘 설치를 해둔 거고요. 그래서 이동 노동자를 위해서도 어쨌든 얼마든지 택시 쉼터의 조례를 준용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은 그럼 이런 것도 하나 좀 기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더구나 저희도 소개를 했지만 김지연 민주당 의원이 배달 종사자 안전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3년에 제정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 조례를 보면은 쉼터 조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를 배달 사업체의 책무로 규정을 했어요. 시의 책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업체 아무래도 이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 같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바로 같은 이런 업체들이 휴식 공간을 사무실이나 이런 데 잘 마련해 놔라. 이런 걸 이제 반영을 한 것 같기는 해요. 배달 종사자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특성을 넣은 거긴 한데 요거를 이제 만약에 이동 노동자까지 확대를 한다면은 아예 이제 원주시의 책무로 우리가 규정을 때려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현행 조례도 안전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시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조례로만 따져도 배달 종사자 내지는 이동 노동자까지 확대 해석을 해서 얼마든지 쉼터를 사실 조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조례로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미 있는 조례라도 잘 활용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조례 새로 만들고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쵸. 나는 이미 있는 것도 잘 살펴보면 훌륭한 조례들 원주에도 많아요. 제가 뭐 전국 조례자랑 맨날 다른 지역과 하지만은 원주 것만 살펴봐도 사실 숨은 정말 보석 같은 먼지 쌓인 그런 조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민 정책 토론 청구도 그렇지. 그것도 뒤늦게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2023년 최근에 제정된 이 조례도 너무 지금 사장화되는 것 같아서 전 좀 안타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뭐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규정이 필요하다. 정말 조례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조례를 좀 확대 개정을 해서 뭐 아예 이동 노동자 안전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꿔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듭니다. 들었고요. 하여튼 올해는 원주와 강원도에서도 이동 노동자 쉼터 조례가 좀 제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오늘 좀 바람을 담아 봅니다.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제도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잘 녹여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노동법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지켜지지 않을 뿐이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할 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까지 우리가 제대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쉼터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그 쉼터가 제대로 조성이 될 것인가. 시정부가 예산 배정 안 하면 사실 조성 안 되는 거지.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설사 공간이 만들어지더라도 그런 이동 노동자들이
이동노동자들이 일하는 조직의 문화라든지 근무 요건이라든지 맘 놓고 사실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네. 야, 너 또 쉼터가 있냐? 맨날 쉬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정수기 코디로 일을 꽤 하셨었는데 이동 노동자셨군요. 네네. 근데 쉴 수가 없는 사실 근무 환경이에요. 왜냐면 그게 계속 뒤에 뭐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방문해야 되는 장소들이. 봐봐요. 내가 약속을 잡는데 그러니까. 약속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 시간 1시간만 밀어주시면 안 돼요. 네네. 뭐 그러거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이동을 해야 그렇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나는 분명히 이걸 쉬는 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또 넣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쉬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이렇게 맞아요. 근무 환경들도 있고. 그게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역시 그 호출형 노동 이 특성을 갖고 맞아요. 있는 이동 네.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처우 개선 방안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작업 중지권이 필요한. 이제 뭐 말씀하신 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시적인 방향까지도 우리가 함께 병행해 나가야 이런 작은 변화가 또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또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 같이 가야 되는 문제다. 조례도 바뀌어야 되고 상위법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쉼터가 있으면 어머님도 쉬시지 않았을까? 없는 것보다 낫지 무조건. 네네. 그러니까 원주와 강원도도 좀 관심을 갖고 올해는 반드시 이동 노동자 쉼터 조례 제정하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전국 조례 자랑이었어요. 내일은 저희 무실동은 지금에서 3월 원주시의회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주 하는 척 어디서 들을 수 있죠? 네, 원주 하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플로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155의 1부 저희 모처럼 돌아와서 좀 길게 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gin이었습니다. 모두 안녕.